양자역학의 가장 대표적인 응용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분광학이라고 할 수 있고, 분광학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화학물의 구조 같은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간접적인 방법으로 구조를 확인하고,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는 그런 정적인 구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화학 반응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뭐 그런 것들도 확인할 때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분광학 관련된 이야기를, 그리고 뭐 스펙트럼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했었고, 그래서 스펙트럼에서 이제 특히 우리가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게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그 선 너비 있잖아요. 그 신호의 너비 혹은 신호의 세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복습을 해 두시고, 그리고 그러면은 모든 에너지 준위가, 그 모든 에너지 준위 사이에 모든 전자 전위들이 다 관찰이 되느냐, 뭐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선택 규칙이 작용한다. 그래서 어떤 전위는 양자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지만 어떤 전위는 양자역학적으로 허용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뭐 잘 관찰이 되지 않는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그 선택 규칙 중에 첫 번째 예로 우리가 스핀 금지 전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전자 전이 과정에서 스핀 다중도가 바뀔 수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은 전자 전이가 일어날 때 스핀의 방향이 뒤집히지 않는다. 그래서 알파 전자가 들뜬 상태로 올라가면 그대로 알파 전자로 남아 있고, 베타 전자는 베타 전자 그대로 남아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스핀 전자 전이 말고도 이제 한 가지 다뤄볼게요. 우리가 대칭 금지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무기화학 시간에 가면은 대칭이라고 하는 거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분자 모양이 뭐 얘는 삼각형처럼 생겼으면은 뭐 C3H, D3H 뭐 이런 식의 그런 어떤 조작에 대해서 얘가 모양이 변하지 않는지를, 그런 거를 배우게 되는데, 그 분자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확장을 하면은 분자 오비탈에 대해서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죠? 분자 오비탈을 우리가 어떤 하나의 기하학적인 구조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걔도 어떤 대칭을 가지고 있죠.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s 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구형이니까 얘는 원점 대칭, 그죠? 구형이 가지고 있는 원점 대칭이 있죠. 그래서 그런 식의 그 대칭성에 기반한 전자 전이가 허용되었느냐 금지되었느냐를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역학적으로는 글자가 좀 작게 나오는군요. 전이 세기를 이야기할 때 이게 얼마나 그 세기가 강하냐 약하냐 이거를 정량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바로 어떤 물리량을 사용하냐 하면은 전이 쌍극자 모멘트 mu ij를 사용을 합니다. 전이 쌍극자 모멘트를 나타내는 게 mu고, ij는 이제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스테이트 i에서 스테이트 j로 전이할 때 값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mu ij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계산하느냐? 우리가 스테이트 i의 파동함수 psi i를 알고 스테이트 j의 파동함수 psi j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psi i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그 다음에 mu,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값을 계산할 때는 항상 그 사이 파동함수 사이 오퍼레이터를 끼워 넣죠. psi j, d 타우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그 두 개의 스테이트 사이에 뭐 커플링 혹은 상호작용을 보는 거는 우리 물리화학 수준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고, 이거보다 여러분들이 물리화학 수준에서 먼저 알아야 되는 거는 요렇게 그냥 하나의 오퍼레이터가 하나의 상태에 가해졌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거에만 더
집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이렇게 계산하는구나,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식에 기반을 해서 보자면은 지금 우리가 전체 공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니까 여기 뮤가 그냥 x, y, z와 같은 이런 오퍼레이터예요. 그냥 x를 곱해주거나 y를 곱해주거나 z를 곱해주는 그런 오퍼레이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차원으로 우리의 논의를 한정을 시킨다면은 뮤 x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고, 그게 곧 그냥 단순하게 어떤 함수에다가 x를 곱해주는 그런 오퍼레이터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이폴 모먼트, 그 쌍극자 모멘트 어떻게 구했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쌍극자 모멘트 뮤가 전하량 q 곱하기 거리 r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스칼라 크기일 때는 이렇게 그냥 숫자 곱하기지만은 우리가 방향성을 포함해서 벡터로 이야기를 하면 그게 곧 뮤라고 하는 쌍극자 모멘트 벡터가 r 벡터 곱하기 스칼라 q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뮤라고 하는 오퍼레이터가 결국에는 단순하게 어떤 방향을 가리키는 x, y, z 방향을 가리키는 오퍼레이터의 차지값을 곱해준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뮤x라고 하는 오퍼레이터를 x라고 쓸 수 있는 거고요. 아무튼 이렇게 썼을 때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 눈치챌 수 있는 거는 푸사이 i와 푸사이 j가 둘 다 기함수, 말이 이상하네. 발음 이상하네. 둘 다 기함수 혹은 둘 다 우함수이면은 이 값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우함수 혹은 둘 다 기함수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둘 다 x, 만약에 둘 다 우함수다, x 제곱 x 4제곱이다, 그러면은 얘가 x랑 곱해지죠. 오퍼레이터 x랑. 그러니까 전체 함수는 기함수가 돼버리죠. 그럼 기함수를 전체 공간에 대해서 적분하면 얼마가 돼요? 0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도 적분하면 뮤 ij가 0이에요. 그러면은 둘 다 우함수일 때, 그럼 둘 다 기함수면 어때요? x 세제곱 뭐 이런 식.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x 4제곱이 되고 거기에 또 x를 곱해주면 x 5승이 돼가지고 기함수가 되기 때문에 또 뮤 ij가 0이 돼버리죠. 결국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i와 j는 그런 하나가 기함수면 하나가 우함수가 되어줘야 된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원자 내의 전자 전위로 국한시켜서 생각을 한다면은 푸사이 i와 푸사이 j는 가운동량 양자수 차이가 하나는 나야 된다, 그죠? 그래가지고 뭐 s 오비탈에서 p 오비탈로 가는 전위 이런 것들은 허용이 되어 있지만 s에서 s로 가는 것, s에서 s로 간다는 거는 똑같은 캐릭터잖아요, 그죠? 똑같은 캐릭터로 가는 거는 결국에는 그 s가 기함수던 s 오비탈이 기함수던 우함수던 결국에는 똑같은 거를 제곱하면은 무조건 우함수가 나오기 때문에 우함수에다가 다이폴 모먼트 오퍼레이터가 기함수니까 이걸 곱해주면은 결과적으로는 무조건 0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0이 안 되는 허용된 전자 전위를 찾으려면은 두 개 사이, i와 j 사이가 한 단계 차이 나는 것만 허용이 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좀 더 너무 이렇게 수학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물리량을 바탕으로 이해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하나의 광자가 들어와서 결국에는 전자 전위를 일으키게 되니까 하나의 광자가 한 단위의 가운동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든지 간에 뭐 L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광자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한계, 잃어버릴 수 있는 것도 한계가 되겠죠. 왜냐하면 광자가 한 단위의 각운동량만 운반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L'의 값은 플러스 L보다 하나 크거나 하나 작다. 그래서 우리가 식을 이걸 정렬하면은 결국 델타 L이라고 하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도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대충 다 쓰셨나요? 뭐 혹시 쓰실 분들 있으면 쓰시고요. 네. 없으시면은 없으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전자전위는 사실은 근데 저 뮤 IJ를 정확하게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지 뭐 좀 더 자세한 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뭐 스핀에 따라서 혹은 오비탈의 대칭성에 따라서 허용된 게 있고 금지된 게 있다 뭐 이 정도만 아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미래에 어떤 뭐를 하고 싶으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내가 만약에 뭐 연구 개발을 좀 하고 싶다. 그리고 특히 화학과에서 연구 개발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비얼-암바르트 법칙을 피해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물질을 만들었을 때 기본적으로 얘가 어떤 색깔을 띠느냐라는 거를 스터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기본적이지만서도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비얼-암바르트 법칙이 어떤 건지를 한번 보면은 어떤 빛을 우리가 샘플에다가 조사했을 때 얘가 어떤 빛을 흡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색깔도 달라지고 그리고 얘네들이 어떤 빛을 흡수하느냐를 보면은 우리가 이 화합물의 구조, 반응성 이런 것들을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과 시료, 샘플의 상호작용을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몇 가지 기호들을 약속을 하고 지나가면은 I0라고 하는 거는 입사광의 세기고 I는 투과광의 세기예요. 그리고 임의의 IX라고 하면은 임의의 위치 X에서 투과광의 세기를 나타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예요. 여기 시료가 이렇게 담겨 있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빛을 쏘아주는 거죠. I0라고 하는 빛을 쏘아주면은 얘가 그러면은 시료가 만약에 빛을 전혀 흡수하지 못한다. 그러면 I0가 그대로 통과해서 나갈 텐데 빛을 뭐 흡수를 할 수 있다. 빛과 상호작용을 한다. 그러면은 얘가 뭐 I만큼의 투과광이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럼 이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걸 한번 묘사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서 시작할 거냐 하면은 X 위치에서의 투과광의 세기가 얼마나 바뀌었느냐. 투과광 세기라는 건 요 IX는 요 사이 여기에서 정의되는 값이겠죠. 이게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건 결국에는 그 IX라고 하는 투과광의 세기가 세면 셀수록 빛을 더 많이 흡수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10개의 광자를 쏘면은 그 중에서 뭐 만약에 50%를 흡수하는 물질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10개를 쏘면은 그 중에 5개를 흡수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100개를 쏜다. 50개를 흡수할 거고 1000개를 쏜다. 500개를 흡수하겠죠. 그래서 얼마만큼의 투과광의 세기가 변했느냐 하는 거는 결국 투과광의 세기 자체에 비례하게 되겠죠. 투과광의 변화 정도는 투과광의 세기에 비례한다. 그리고 얘가 여러분들이 아주 짧은 이 간격 요 지나가는 길이 있죠. 여기를 이렇게 지나갈 텐데 이 지나가는 경로를 굉장히 짧게 할 때는 조금 흡수될 거고 길게 하면은 많이 흡수되겠죠.
오랜 시간 통과해야 되니까 샘플이랑 상호작용을 길게 하겠죠. 그래서 dx를 이동한 거리 비례한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빛을 쏘아주면은 어떤 시료들이 빛을 흡수를 하니까 투과강 i는 i0에 비해서는 작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투과강 여기를 입사강이 여기를 지나가면서 점점 감소하겠다.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비례식 이런 것들을 등식으로 바꾸고 싶다 하면은 비례상수를 도입하면 되죠. 그 비례상수를 우리가 k를 도입할 거예요. k 곱하기 ix dx. 여기서 k는 흡수하는 그 매질과 관련된 상수가 되겠습니다. 뭐 용매가 뭐냐, 그 안에 녹아있는 용질이 뭐냐에 따라 값이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이제 적분을 한번 해가지고 ix가 어떤 형태로 주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양변에 ix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ix와 관련된 변수들을 한쪽으로 모으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ix와 관련이 없는 상수와 dx를 남겨두고, 그럼 이거를 적분을 해볼게요. 이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x분의 1 적분해라는 말이죠. 그죠? 그냥 x를 ix라고 생각하면 똑같잖아요, 이 두 식이. 그러면은 이거 적분하면 x분의 1 적분하면은 자연 로그 x 나오죠. 그래서 ln ix가 나올 거고, 우변은 마이너스 kx 플러스 c. 이게 어떤 범위를 정해놓고 우리가 적분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이런 식이 얻어지겠죠. 그 적분 상수 c를 우리가 없애고 싶으면은 특정 조건에서의 요 식의 관계를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샘플이 바뀌던지 뭐 시료가 바뀌던지 어떤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 항상 일정한, 모든 샘플에 대해서 일정한 초기값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은 x가 바로 0일 때. x가 0일 때는 이 ix 값이 곧 얼마예요? 곧 입사광의 세기 i0와 똑같아야겠죠. 그죠? 아직 샘플이랑 전혀 상호작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x에 0 넣었을 때 ix가 i0 나온다. 그러면은 ln i0는 c. 그래서 적분 상수 c가 ln i0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식을 정리하면은 좀 안 헷갈리게 L 쓸 때나 저렇게 약간 필기체로 쓰도록 할게요. ln ix는 마이너스 kx 플러스 ln i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식을 뭐 좌우로 옮기고 그 다음에 빛의 세기에 관련된 부분들을 모으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냐면 마이너스 ln i0분의 i가 kx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x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샘플이랑 시료가 샘플이랑 시료는 같은 말이죠. 샘플이랑 빛이 얼마나 긴 구간 동안 상호작용을 하느냐라는 걸 나타내는 거니까, 결국에는 제가 앞에서 그렸을 때, 이렇게 그렸을 때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투과해 나갈 때, 그러면은 결국은 빛과 샘플이 상호작용하는 구간, 요거 있죠. 요 길이. 요 길이가 결국에는 우리가 x 값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ix라고 하는 값을 이 중간에서는 측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건 I0와 다 통과해서 나온 I를 측정할 수 있지, 사실 이 사이에 IX가 뭔지는 실제로 측정은 안 되죠. 왜냐하면 거기 사이에 집어넣어 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보는 거는 I0와 I니까, 그러면은 I0와 I 사이를 연결해주는 이 X 값은 값이 바로 B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IX가 X 위치에서의 투과강의 세기였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실제 투과강 I는 B만큼, X가 B만큼 이동했을 때의 투과강의 세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위의 식은 그러면은 마이너스 ln I0분의 I가 KB다,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자연 로그를 이제 그 10을 밑으로 하는 로그로 형태로 바꾸게 되고, 그리고 이 K라고 하는 시료가 뭐냐, 시료에 따라 바뀌는 이 상수를 입실론으로 바꿔주면은 결국에는 식의 마지막 그러니까 요 세 가지 변화를 할 거예요. 자연 로그를 10을 밑으로 하는 로그로 바꾸고, K라고 하는 상수를 몰 흡광계수 입실론이라 하는 거를 도입을 할 거고요. 좀 쓰면서 이야기를 할까요? 몰 흡광계수 입실론을 도입을 하고, 그리고 이 I0분의 I가 나타내는 게 뭐냐 하면은 입사광의 세기분의 투과광의 세기를 나타내니까 이게 투과도라고 정의할 수 있죠. 얼만큼 샘플들이 시료를 통과해서 지나가느냐, 투과도 T, 트랜스미션의 약자 T를 따서 투광도, 이렇게 세 개의 변화를 도입을 하면은 우리가 마이너스 로그 T는 입실론 B, C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C는 몰 농도가 되겠죠. 결국에는 그 시료에 의존한다는 상수 K가 1몰이 있을 때 얼마를 흡광하느냐, 그 상수 입실론. 그리고 근데 항상 농도가 1몰이라는 이유는 없잖아요. 농도는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농도 변화 텀 C를 도입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비어 람버르트 법칙이다. 근데 이거 아마 3학년 올라가시면은 물리학 실험 시간에 지금도 하나? 지금 물리학 실험 듣나요? 3학년 때 듣죠. 네, 3학년 때 아마 실험할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비어 람버르트 법칙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몰 흡광계수가 물질의 고유 특징이죠. 네. 미지의 시료에 대해서는 모르죠. 우리가 몰라가지고 뭐 그거를 완전히 그 물질이 뭔지 모른다라고 했을 때에는 사실은 UV 비저블 그 비어 람버르트 법칙을 기반으로 하는 UV 비저블만으로는 사실 알 수 있는 건 많이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NMR이나 뭐 나중에 IR 이런 것들을 좀 찍어서 대충 뭔지 알고 했을 때 할 수 있죠. 그 대신에 뭐 UV 비저블의 강점들은 그 들뜬 상태에서의 그 반응들을 추적하는 데 굉장히 용이해서 없으시면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11.2절 마이크로파 분광학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양자화학이라고 하면은 뭐를 배우는지를 다시 한 번만 이야기를 해보면은 양자화학은 우리가 토의 시스템을 풀어요. 토의 시스템이 뭐냐 하면은 실제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모델들. 그래서 우리가 지난 10장에서 배웠던 거, 상자 속 입자 같은 것들. 실제로 큰 물리적 의미가 있는 거는 아니지만은 이제 그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다양한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게 물리화학 2 시간이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배우는 것 중에 상자 속 입자 다음에 배우는 게 바로 이 강체 회전자입니다. 한자로 말하니까 강체, 리지드 바디예요. 리지드 바디. 두 개 회전자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두 개의 구가 물려서 돌아가는 건데, 강체라고 하면은 이 길이 L이 길이 R이라고 할까요? 길이 R이 변화하지 않는, 길이가 일정한 상태에서 돌아가는 그런 모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탕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게 결국 분자의 회전 운동이죠. 그래서 분자의 회전 운동을 이렇게 굉장히 간단한 모델을 만들어서 이해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길고 복잡하긴 한데 뭐 잘 따라 한번 와보세요. 혹시 중간에라도 잘 모르시겠으면은 제가 항상 드리는 말이죠. 어차피 내 옆에 친구도 모르기 때문에 물어봐주면 굉장히 고마워할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강체 회전자 모형 중에 가장 간단한 거, 원자 두 개가 있는 분자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원자 분자를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얘네들이 구가 실제 어떤 크기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크기에 따라서 내부에서 받는 힘, 바깥에서 받는 힘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는 점질량으로 생각한다. 그냥 입자를 점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 대신에 질량은 M1과 M2로 뭐 다를 수도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뭐 M1, M2의 질량을 가진 뭐 이런 거겠죠. 사실은 점 두 개가 이렇게 있는 이런 시스템이고, 둘 사이의 거리는 R이다. 거리는 R이다. 그래서 뭐 강체 회전자라고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거리 R은 바뀌지 않는다. R 값으로 고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이제 이 많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물리화학 시간에서 하는 집들 중에 많은 것들이 투바디 프로블럼을 원바디 프로블럼으로 바꾸는, 간단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상호작용을 우리가 동시에 이해하려고 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두 개의 모션을 묶어서 하나로 나타내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해볼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강체 회전자가 어떤 운동 에너지 식으로 표현될 수 있느냐. 뭐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2분의 1 mv 제곱 그 각각에 대해서 하면 되죠, 그죠? 근데 그건 투바디잖아요. 투바디가 아니라 원바디로 바꾸는 그런 걸 해볼 거예요. 그래서 거리 R이라고 하는 건 그러면은 뭐 이런 회전 반경을 생각할 수 있겠죠. 질량 중심을 우리가, 잠시만요. 이거 좀 지우고, 또 안 지워지네. R1, R2가 이렇게 있다고 해서 여기가 이제 어떤 질량 중심이 되는 점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두 개의 회전자가 이렇게 돌아가도 중심이 있죠. 중심이 있는데 얘네들이 질량이 똑같다면은 그냥 2분의 R, 2분의 R 딱 그 지점이겠지만 질량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거리 R이라고 하는 거는 R1 더하기 R2가 되겠죠. 그죠? 이거는 뭐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질량 중심을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질량 중심이라고 하는 곳은 M1 곱하기 R1이 M2 곱하기
R2랑 같은 지점. 그죠? 우리가 그 시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런 짓들을 하는 이유가 지금 우리는 R1, R2 뭐 이런 각각 1번 입자와 2번 입자에 대해서 각각의 뭐 회전 반지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면은 계속 투바디 프로블럼이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R이라고 하는 하나의 변수로 표현을 해보자,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R과 M1, M2로 이렇게 콤마는 제가 좀 확실하게 표현을 할게요. 안 헷갈리시게. 이걸로 표현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여러분들이 요거 2개씩 가지고 정리를 해 보셔도 되고요. 뭐 제가 한 결과를 그냥 보고 뭐 받아들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1 더하기 M2분의 M1, M2 나누기 M1 곱하기 R. 뭐 R1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그래서 R2의 경우에는 이거에 반대되도록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입자와 2번 입자가 각각 회전하는 어떤 반지름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하나의 반지름 R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을 때에 물론 뭐 M1, M2라는 질량이 도입되지만은 서로 다른 질량을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처음부터 질량이 얘네들은 몇 그램이라는 거 측정하는 거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게 설사 원자 수준으로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뭐 수소 원자와 염소 원자, 탄소 원자 질량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질량비를 이렇게 도입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제 노트에 보면 지금 아마 여기가 그냥 숫자 2로 이렇게 써져 있는데 제가 타이핑하다가 실수한 거예요. M2겠죠. 이렇게 아무튼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러면 얘네들이 얼마나 빠르게 회전을 하고 있느냐. 질량 중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1번 입자와 2번 입자가 있는데 질량 중심을 가지고 회전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얼마나 빠르게 도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V 로테이션, 요 정도의 진동수로 돌고 있다라고 합시다. 요런 진동수로. 그래서 다섯 번째.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이렇게 쓰는 게 결국 뭐냐 하면은 어디로 가고 있냐 하면은 2분의 1 각각의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 있죠. 요 식을 U1 제곱 2분의 1 M2 U2 제곱이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하나로 합치자는 거예요. M1, M2를 합쳐가지고 하나로 볼 수 있도록. 아시겠죠? 그걸 위해서 계속 지금 뭐 R1, R2도 지금 R로 우리가 표현했고, 지금 뭐 이렇게 하는 짓들도 U1, U2를 어떻게 합치려고 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돈다라고 했을 때, 그럼 각각의 입자가 돌아가는 속도 V1, V2는 어떻게 주어지냐 하면은, 얘가 지금 진동수가 1초당 몇 바퀴를 도느냐를 나타내잖아요. 그럼 1초당 이동하는 거리는 얼마예요? 1번 입자가 한 바퀴 돌면 얼마예요? 1번 입자를 기준으로 한 바퀴 회전하면 2파이 R1만큼 회전하겠죠. 그죠? 2번 입자는 2파이 R2만큼 회전할 거예요. 근데 진동수 V 로테이션을 보면은 1초당 몇 번 회전하느냐, 초당 회전 횟수를 나타내니까, 그럼 단순하게 1번 입자의 속도는 2파이 R1 곱하기 V 로테이션, 그죠? 1초에 몇 번 회전하느냐, 한 번 회전할 때 몇 미터 돌아가느냐,
그죠?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초당 이동하는 거리가 나오겠죠. 글씨 다들 잘 보이시나요? 글씨 너무 두껍진 않나 모르겠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2파이 R2 곱하기 V 로테이션. 글씨를 좀 크게 써서 잘 보이시도록 해볼게요. 이제 각속도를 도입을 할 건데요. 각속도는 유회전 속도, 유회전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게 결국 2파이 V 로테이션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결국 각속도를 우리가 도입을 하게 되면은 V1이라고 하는 게 R1 곱하기 U 회전, V2라고 하는 거는 R2 곱하기 U 회전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각속도 회전은 반지름에 의존하는 값이 아니에요. 그냥 초당 그 돌아가는 각도의 변화 2파이 한 바퀴 돌면은 그게 2파이잖아요, 그죠? 각도의 관점으로만 생각하면은 한 바퀴 회전하면은 그게 2파이 값을 가지기 때문에 1초당 몇 번 회전하느냐를 나타내는 게 유회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각속도 개념 유회전을 도입을 하니까 1번 입자와 2번 입자가 움직이는 속도가 R1의 유회전, R2의 유회전 하나의 회전 속도로 표현할 수 있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때까지 했던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강체 회전자의 운동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를 한번 계산해보면 키네틱 에너지는 2분의 1 M1 V1 제곱 더하기 2분의 1 M2의 V2 제곱 이렇게 될 텐데 여기 지금 V1, V2 대신에 우리가 속도를 이제 하나의 값으로 나타내고 싶으니까 여기 위에 식을 쓰면 되겠죠, 그죠? 요거를 이렇게 집어넣어 주세요. 그럼 2분의 1 M1에 R1 지금부터는 그냥 회전이라고 안 써도 좀 알아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M2에 R2 U의 제곱.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은 2분의 1에 M1 R1 제곱 더하기 M2 R2 제곱이 U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 지금 속도 부분은 회전 속도를 도입을 함으로써 우리가 문제를 해결했죠. 각각의 속도 V1, V2를 쓰는 게 아니라 회전 속도 U를 씀으로써 다 해결을 했어요. 문제는 여기 앞에 부분에 여전히 좀 해결이 덜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관성 모멘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관성 모멘트 I라고 하는 값이 M1 R1 제곱 더하기 M2 R2 제곱 이렇게 정의되는 값인데 그래서 이 식에서 우리가 환산 질량이라고 하는 거를 환산 질량 뮤라고 하는 걸 도입을 할 건데 그 뮤의 정의는 뮤분의 1은 M1분의 1 더하기 M2분의 1 이렇게 정의되는 애가 있어요. 이거를 도입을 하면은 관성 모멘트 I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뮤 R 제곱으로 환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식을 보시면은 그 질량이 서로 다른 M1, M2로 돼 있는 부분이 환산 질량 뮤를 통해서 묶이게 되죠. 묶이게 되고 그리고 R1, R2 반지름이 지금 그냥 R 제곱으로 이렇게 마치 이제는 하나의 어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꿨냐 하면은 여기가 고정이 된 지점이에요. 이제는 고정이 된 곳에 이렇게 반지름 R을 가지고 질량이 뮤인 입자가 색깔을 이렇게 통일해야 되겠군요. 뮤인 입자가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이런 문제로 바꾼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투바디 프로블럼은 풀기 어려우니까 한쪽을 고정이 돼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질량 그 대신에 환산 질량이 뮤고 그 돌아가는 움직이는 반지름이 R로 R1 더하기 R2의 반지름 크기를 회전하는 그런 뭐 가상의 입자를 생각해낸 거죠. 그 대신에 두 개의 가지고 있는 물리적 의미는 완전히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강체 회전자의 운동 에너지 K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 하면은 여기 위에서 보시면은 2분의 1에다가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관성 모멘트 I라고 말씀을 드렸죠. 2분의 1 I의 U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회전 좌표랑 직진 좌표가 사실은 그런 좋은 대응 관계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냥 직진하는 이거는 이제 회전하는 입자고 그냥 직선 운동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생각해 보면 직선 운동의 그 뭐죠? 그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이 질량과 관성 모멘트가 대응되고 회전 속도와 직선 운동 속도 V가 서로 대응되는 그런 식의 대응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이런 일을 하는 게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운동 에너지를 알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야지 이 회전 강체 회전자가 어떤 에너지를 가지는지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운동 에너지 오퍼레이터를 어떻게 생겼는지 찾아야 되죠. 그 짓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요거는 추후에 조금 나올 내용인데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가운동량이라고 하는 좀 뒤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운동량 P는 MV로 주어졌고 가운동량 L은 MVR로 주어지는데 이 가운동량 L이라고 하는 게 I 곱하기 U 회전 한 번 더 써놓을게요. 좀 헷갈리지 않도록. 그죠? 제가 아까 가운동량이 MVR로 주어진다라고 했는데 이 M이 바로 관성 모멘트 I랑 대응되고 U 회전이 직선 속도 곱하기 반지름 R이니까 요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식 K는 2분의 1 I U 스퀘어라고 하는 식에서 우리가 분모 분자에다가 I를 곱해주면은 2I분의 I 스퀘어 U 스퀘어 이렇게 될 수 있고 IU가 지금 그 L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게 2I분의 L 스퀘어로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이거를 그 직선 운동의 선 운동의 운동 에너지 이거는 회전 선 운동 뭐 2n분의 p 제곱 이렇게 나타냈었잖아요. 운동 에너지 오퍼레이터를 2n분의 p 제곱으로. 그죠? 그거랑 똑같은 식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혹시 뭐 여기까지 해서 질문 있으신 분? 질문이 없으시면은 계속 가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부분은 두 번째. 우리가 이제 강체 회전자에 대한 슈레딩거 방정식을 한번 써봅시다. 그래서 강체 회전자를 에 대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한번 써보면은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기본적인 모양은 H 부사이는 E 부사이. 항상 여기서 출발할 수 있죠 우리가. 그리고 이 해밀토니안이라고 하는 것이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로 주어진다. 이까지도 쉽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강체 회전자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할 때에는 그 회전 반경을 돌고 있을 때에는 포텐셜이 전혀 없다. 그래서 제한이 없는 회전 운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V는 무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K라고 하는 것이 카테시안 좌표계, 우리가 그 x, y, z에 해당하는 그런 카테시안 좌표를 사용을 하면은 2μ분의 h 바제곱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고 앞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게 x축 방향의 운동 에너지, y축 방향의 운동 에너지, z축 방향의 운동 에너지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직선 운동과의 차이점은 질량이 m이 아니라 이제는 강체 회전자 두 개 투바디를 원바디로 바꾼 그 환산 질량 뮤를 여기에 사용하게 됩니다. m이 아니라 뮤를 사용을 한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은 요게 자주 나오죠. 파셜 라운드 제곱에 라운드 x 제곱, 뭐 라운드 제곱, 라운드 y 제곱, 이게 자주 나오는데 얘가 그 기호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 라플라스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쉽게 간단하게 쓰고 싶다면 2μ분의 h 바 제곱의 라플라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뭐 혹은 이거를 얘가 델이라고 읽히거든요. 델의 제곱이니까 델 스퀘어 뭐 이런 식으로 뭐 읽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델 스퀘어 뭐 라플라스. 아무튼 이렇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고리 위 입자를 풀 때에도 직선 좌표계는 편리하지 않죠. 회전 운동을 표시하는데 굳이 우리가 직선 좌표계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변하지 않는, 반지름 R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용할 수 있는 극좌표계가 더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가지고 2번은 건너뛰고 2번이 이제 라플라스 관련된 내용이었고 3번으로 3번이 그래서 카르테시안에서 극좌표계로 건너간다. 그래서 우리가 카테시안 좌표계를 이용하지 않고 극좌표계를 이용을 할 거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은 극좌표계로 갔을 때에 저기 나오는 이 델 스퀘어 라플라스의 모양이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라플라스를 극좌표계 내에서 어떤 꼴을 가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를 혹시 나는 이거 알고 싶다. 여기 나오는 요게 극좌표계로 가면은 어떤 형태로 바뀌는지 중간 과정을 알고 싶다. 아무 손 든다고 해서 전혀 아무런 뭐 묻거나 그러지 않을게요. 그냥 수요 조사. 정말 아무도 없나? 사실 뭐 없어도 저는 만들어서 올릴 거기 때문에
그 제 컨텐츠가 만들 수 있는 게 이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뭐 바쁘긴 하지만 잠깐만 딴소리를 하면은 제가 혹시 제 유튜브 구독하신 분들 있나요? 조사하진 않을게요. 아무튼 거기에 보면 이제 제가 막 이런 수업했던 것들 그런 거 올리고 하는데 소리 잠깐.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 자체는 수업 시간에 다루기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바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저도 다 외우지는 못하고 봐야지 쓸 수 있을 정도로 좀 복잡하긴 해요. 여러분은 뭐 그러니까 이거 뭐 시험에 내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니기 때문에 안 쓰셔도 된다. 저만 쓰면 된다.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죠. 굉장히 복잡한 식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라플라스를 극좌표계 형태로 바꾸고 저기 위에 슈레딩거 방정식을 푸는 게 더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라플라스를 조금 더 우리가 우리 시스템에 한정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다루는 시스템이 강체 회전자죠. 그러니까 반지름의 값이 고정되어 있는 게 강체 회전자라고 말씀드렸죠. 반지름이 안 바뀌어요. R 값이 상수기 때문에 여기 R에 대해서 미분하는 부분은 전부 다 0이 되겠죠. 그죠? 강체 회전자에 대해서는 이 R 값에 대해서 미분하는 게 전부 0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살아남는 부분이 이 뒷부분이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해밀토니안의 식이 어떻게 되느냐? 2뮤분의 h바 제곱 델 스퀘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2뮤 h바 제곱분의 요 내용을 요거 있죠? 파란색 박스 부분을 그대로 여기 밑에다가 써주시면 된다. 그 제가 아마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은 해밀토니안이 마이너스 2i분의 h바 제곱의 델 스퀘어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우리 교재에 좀 잘못 적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착각을 교재에 조금 잘못 적혀 있는 이유가 요거 한번 저도 써야겠네요. 잠시만요. 이렇게 되는데 지금 보면은 첫 번째 텀이랑 두 번째 텀에 다 R 제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R 제곱을 앞으로 잡아 뽑아내고 나면은 2뮤 R 제곱분의 H 바 제곱 되고 사인 세타분의 1 라운드 제곱 라운드 파이 제곱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 부분이 이제는 관성 모멘트 i가 되는 거죠. 관성 모멘트 i가 뮤 r 제곱이라고 우리가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남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지금 라플라스 형태가 아니죠. 라플라스는 r 스퀘어가 나눠져 있어야지 여기에 r 제곱이 나눠져 있어야지 라플라스이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 조금 오타가 있다. 뭐 근데 심각한 오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하기로 이 해밀토니안이 결국에는 지금 운동 에너지 K랑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포텐셜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키네틱 에너지 K 오퍼레이터가 각운동량 L로 나타내면은 EI분의 L 스퀘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요 해밀토니안의 식이 이런 식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L 스퀘어가 어떤 형태인지도 이 식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죠. 그죠? EI 똑같으니까 결국에 남는 부분 마이너스 H바 제곱에 이 나머지 괄호 부분을 똑같이 그대로 쓴 게 바로 L 스퀘어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 L스퀘어 모양을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 강체 회전자의 뭐 에너지, 강체 회전자가 얼마나 빨리 도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 중간에 맥락이 새는 것 같아도 좀 한 번씩 이야기를 미리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해서 결국에 우리가 한 거는 강체 회전자의 해밀토니안을 결정을 했죠. 이게 바로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 때 우리가 문제를 설정하는 거의 다음 스텝, 해밀토니안의 모양을 결정한다.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은 넘어가가지고 계속 해볼게요. 제가 이거 뭐 필기하는 부분 굉장히 자세하게 다 써놨으니까 뭐 웬만하면 필기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7번째 스텝은 우리가 실제로 슈레딩거 방정식을 한번 풀어볼게요. 풀어보는데 우리가 파동함수를 파동함수가 지금 거리 R에 대해서는 무관하다, 안 변한다라고 했으니까 세타랑 파이에 대해서만 변하는 함수로 인식을 할 수 있고, 근데 우리가 세타랑 파이는 서로 독립적인, 각각 세타의 움직임이 파이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지 않죠. 그러니까 X축이 Y축 움직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처럼 서로 다르게 돌아가는 각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는 변수 분리를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대문자 번데기 같이 생긴 대문자 세타에다가 이렇게 세타에 관련된 부분, 파이에 관련된 부분으로 함수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아까 전에 앞에서 전개했던 슈레딩거 방정식 부분에다가 얘를 집어 넣으면 돼요. 이런 식이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세타에 관련된 거, 요 앞으로 변수는 제가 따로 표현하지 않을게요. 그냥 이렇게 쓰면은 요거를 그냥 변수 포함 없이 함수로만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해밀토니안 부분을 우리가 실제 식의 형태로 위에 썼던 뭐 사인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걸로 한번 써볼게요. 마이너스 2i분의 h바 제곱 사인 세타분의 1 라운드 세타 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식을 조금 더 그냥 아마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 전혀 식이 간단해진다고 느끼지 않을 텐데 수학 하시는 분들이 미리 풀어놓은 미분 방정식의 형태가 되도록 식의 모양을 좀 바꿔 볼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양변에다가 우리가 사인 제곱 세타를 한번 곱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책에 나오는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절대 암기하거나 뭐 이러실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받아 쓰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저 결과가 나왔구나 정도만 받아 알면 돼요. 지금 사인 제곱 세타를 곱했으니까 사인 세타분의 1이 사인 세타로 바뀌고, 그 다음에 라운드 제곱 라운드 파이 제곱에 세타 파이는 2 사인 제곱 세타의 세타 파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사인 제곱 세타를 왜 곱했을까? 식을 한번 들여다보시죠. 한번 보면 왜 그런가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지금
변수가 뭐 세타니 파이니 하는 두 개의 변수가 서로 곱해져 있고 하면은 문제 풀기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변수들이 막 엉켜 있는 거를 독립적으로 다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는 세타만으로 잘 정리가 돼 있는데 뒤에는 보면은 세타랑 파이가 혼재해 있잖아요. 그래서 사인 제곱 세타를 곱해줌으로써 그 결과를 보시면은 앞에는 여전히 세타에만 의존하고 뒤에는 파이에만 의존하는 그런 텀으로 바뀌었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또 변수를 하나 도입할 건데 베타라고 하는 변수를 도입해서 식을 좀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양변에 얘를 나눠줄 거예요. 양변에 저걸 나눠주면은 h제곱분의 2i라고 하는 뭐 요거를 그냥 우리가 앞으로 다 쓰기 귀찮으니까 베타라고 정리를 할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좌변은 사인 세타의 라운드 세타 사인 세타 라운드 세타의 라운드 제곱 라운드 파이 제곱 세타 파이는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새로 도입한 변수를 이용하면은 베타의 사인 제곱 세타 파이 뭐 요렇게 되겠죠. 여기에 마이너스가 여기 여전히 남아 있어야겠네요. 이렇게 남아 있을 텐데 우리가 이거를 그냥 식을 다 정리해 가지고 좌변에 있는 걸 전부 다 우변으로 넘기면은 결국에는 두 개가 더하기 하면은 0이 된다. 이런 식까지 갈 수 있죠. 그래서 뭐 제가 이런 것들을 뭐 시험 문제도 안 낼 건데 왜 우리한테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과정을 사실 잘 그냥 이해 못하고 물리학 결과만 보면은 별로 이것도 별로 재미없지만은 더 재미없을 거예요. 더 재미없을 거라서 조금이라도 재밌게 해주려고 지금 뭐 하는 건지는 알고 있으시죠? 그래서 지금 세타랑 파이를 분리하고자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변수 분리할 때 기억을 해보시면은 이 각각의 오퍼레이터들을 이렇게 가해주면 된다. 가해줘보자고 했죠. 가해주고 나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라운드 제곱 더하기 이렇게 되죠. 우리가 이런 이야기 많이 했었죠. 지금 여기 앞에 텀들을 보면은 전부 세타에 관해서 편미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이 파이에 관련된 함수 대문자 파이는 아무 상관이 없죠. 상수랑 똑같기 때문에 얘는 그냥 바깥으로 튀어나갈 수 있다. 역시 마찬가지로 두 번째 텀에서는 파이에 대해서만 편미분을 두 번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타라고 하는 함수는 밖으로 튀어나갈 수 있다. 그죠? 튀어나간 결과를 한번 이렇게 지우고 한번 써볼게요. 자꾸 쓰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네. 파이가 앞으로 나가고 이렇게 되겠죠. 앞으로 튀어나갔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근데 여전히 지금 보시면은 변수 분리가 잘 안 돼 있죠. 얘는 파이에 대한 함수고 이거는 세타에 대한 함수, 세타에 대한 함수, 파이에 대한 함수 혼재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우리가 이 양변에다가 세타 곱하기 파이 분의 1을 곱해주면, 그러니까 세타랑 파이를 각각 양변에 나눠주게 되면은 좌변에는 파이 날아가고 세타 분의 1에 사인 세타, 이제 아마 거의 마지막일 거예요. 이렇게 남을 거고, 두 번째 텀은
두 번째 텀은 파이분의 1의 라운드 제곱 라운드 파이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텀은 어때요? 마지막 텀의 경우에는 베타 사인 제곱 세타. 이거 색깔 좀 바꿀게요. 죄송해요. 마지막 텀은 파란색으로 쓸게요. 베타의 사인 제곱 세타는 0 이렇게 되겠죠. 제가 이렇게 색깔을 나누어 쓴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앞에 첫 번째 텀이랑 세 번째 텀은 전부 다 세타에 관한 함수만 남아있고, 두 번째 텀은 전부 파이에 관한 그런 텀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른 변수, 세타라고 하는 변수에 관한 함수 파란색과 이 부분과 이 부분과 파이에 관련된 함수 부분을 서로 다른 함수, 죄송합니다. 서로 다른 변수를 가지고 있는 함수들을 더했더니 상수 0이 나왔다. 그러면 각각이 어떤 값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 파란색을 더한 값이 어떤 상수 값이 되고, 그죠? 얘를 더한 값이 어떤 또 다른 상수가 돼야 된다. 우리가 2차원 상자속 입자 풀 때 x축에 대한 거랑 y축에 대한 거 더해서 0이 나오니까 그러면 x축에 대한 에너지를 계산한 게 어떤 상수 EX로 나와야 되고, y축에 대한 값이 EY라고 하는 상수로 결정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거를 독립된 두 개의 미분 방정식을 풀면 된다. 하나의 편미분 방정식을, 근데 편미분 방정식은 푸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푸는 게 어려우니까 우리가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고 변수 분리라는 테크닉을 이용을 해가지고 두 개의 풀기 쉬운 상미분 방정식으로 바꿨다.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는 지금 제가 상미분 방정식이 이미 함수에도 세타라는 변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dd 세타로 써야 되겠죠. 제가 요거는 강의 노트에는 제대로 썼는데 제가 그 필기하다가 정신 없어가지고 잘못 썼네요. 아무튼 이해되시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했다. 그래서 우리가 11번을 보면은 11번 두 개의 방정식을 각각 풀면 된다. 12번은 이 녹색 부분을 보면은 이게 되는 거예요. 녹색 부분씩만 한번 다시 써보면은 파이분의 1에 d 제곱 파이 d 파이 제곱이 2파이다. 어떤 파이에 관한 상수, 에너지 상수 2다. 여러분 이런 문제 형태는 우리 앞에서 본 거 아니에요? 우리 고리위 입자 문제 풀 때 이런 식의 문제를 풀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내 파동함수 파이를 두 번 미분했더니 각도 변화에 대해서 두 번 미분을 했더니 어떤 상수 곱하기 자기 자신이 나왔다. 그죠? 상수 곱하기 자기 자신. 그죠? 여기로 넘어가면 파이니까. 이거 고리위 입자 문제잖아요. 그냥 고리위 입자 문제이기 때문에 파이의 형태는 정규화 상수 a 곱하기 2의 im 파이다. 이런 식으로. 이 글씨가 왜 이렇게 두껍냐 근데? 예쁘게 써야지 잘 보이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도입된 상수 m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고리위 입자 이야기할 때랑 똑같아요. 0,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해가지고 쭉 쓸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저 파란색을 쓴 부분이 이제 보기만 해도 좀 풀기 어려워 보이죠. 막 미분기호 안에 미분기호 또 들어있고 막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보고 직접 풀라고 당연히 하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진짜 신기한 거는 이런 미분 방정식의 형태를 이미 풀어 놓았어요. 수학하는 분들이. 그래가지고 이 세타에 대한 부분의 솔루션이 뭐로 주어져 있냐 하면은
associated 르장드르 폴리노미알. 글자 다 알아볼 수 있나요? 좀 천천히 쓰더라도 이렇게 정자로 써주는 게 훨씬 보기 좋네요. 폴리노미알. 이미 미분방정식 하는 연구하시는 분들이 다 풀어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운이 좋게도 찾아와서 봤더니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가 여기 다 해가 있더라. 그래서 이거 이 어소시에이티드 르장드르 폴리노미어가 어떻게 생긴지를 몇 개만 보면은 이름이 굉장히 무섭게 생긴 거랑 다르게 르장드르 폴리노미어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개의 매개 변수가 필요해요. 그게 공교롭게도 우리도 지금 여기에서 이 문제를 풀다 보면은 양자수가 두 개 도입이 되는데 m이랑 l이 두 개가 도입이 되거든요. 그거랑 이제 당연히 똑같겠죠. 그 어소시에이티드 르장드르 폴리노미얼이 두 개 매개 변수를 가진다. 두 개의 매개 변수. 매개 변수 m, 우리는 그걸 ml이라고 부를 거예요. 화학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양자수를 갖다 붙인 거죠. 두 개 양자수 값의 ml에 따라서 이렇게 아래 첨자 위 첨자를 쓸 수 있는데 둘 다 0인 거는 1, 0에 대해서는 x, 이거 안 써도 돼요. 이거는 마이너스에 1 마이너스 x제곱에 루트 씌운 거 이런 식으로 미분방정식을 풀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대충 감을 잡으셨겠지만은 부양자수, 자기양자수라고 하는 게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바로 이 회전운동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도입되는 어소시에이티드 르장드르 폴리노미얼의 두 개의 매개 변수가 우리가 화학적으로 해석할 때에는 부양자수랑 자기양자수라는 값으로 해석이 된다. 그래가지고 14번. 그래서 파동함수 푸사이는 어소시에이티드 르장드르 폴리노미얼 세타에 관한 거 곱하기 고리위 입자 파이 두 개를 곱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그걸 해가지고 이거를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y l의 m 혹은 m 서브 l이라고도 써요. m이라고 써도 되고 m 밑에 그 부양자수 l을 아래 첨자로 이렇게 써주기도 해요. 똑같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어느 걸로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우리가 구면 조화 함수다. 나중에 가서 이제 우리가 수소 원자 이야기할 때 이게 똑같은 풀이가 한 번 더 나와요. 수소도 우리가 강체 회전자로 근사할 수 있죠. 양성자가 가운데 박혀 있고 전자가 그 주변을 돌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똑같은 풀이가 나오고 똑같은 구면 조화 함수가 등장하는데 이 구면 조화 함수가 바로 우리가 오비탈 모양, 스페리칼 구형 모양 아니면 아령, 로브 쉐입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그 함수 모양이 바로 구면 조화 함수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면은 그래서 지금 이 구면 조화 함수에는 두 개의 양자수 L과 M 혹은 M 서브 L 두 개가 도입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마디라는 거는 어떤 함수가 0이 되는 파동 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을 이야기를 하죠. 마디의 숫자는 우리가 L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이 구면조화 함수의 모양은 M 서브 L로 결정이 된다. 여러분 이거 일반화학 시간이나 이런 내용 들어봤죠? 1s, 2s, 3s 오비탈 아니면은 2s, 3s, 3p, 3d 오비탈 이야기할 때 오비탈이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에 따라서 L 값에 따라서 우리가 마디가 몇 개 있는지 결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3p 오비탈 생각해 보면은 p 오비탈이 px, py, pz 똑같은 L 값을 가졌는데 모양은 다르게 생겼죠. 그런 것들이 전부 어디에서 나왔냐 하면은 바로 구면조화 함수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게 아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네, 오늘도 조금 부족했네요. 아무튼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파동함수를 구했으니까 이 파동함수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얼마인지 다음 시간에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이랑 출석하실 분들 나오시면 돼요.